네, 어제 서울 남부지검이 김봉현 씨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의혹을 받아왔던 검사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술 접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그 가운데 검사 1명을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또 검사 2명은 뺐고요. 뺐던 이유가 김영란법을 적용을 했는데 그 기준선이 100만 원에 미달한다라고 하면서 계산법을 내놨는데 참 이게 희한한 계산법이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문제 모아서 이분하고 한번 종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바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저희 방송에 나와서 함께 이제 그 분석을 했던 분인데요. 조상호 변호사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조상호입니다. 네. 질문드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근데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게 네. 100만 원 미만의 그 계산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상 혹시 이런 계산법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아니,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1,000여만 원 이상의 그 술값이 이렇게 지불됐던 사건인데 네. 이거를 이렇게 자리별로 끊어서 그다음에 또 시간별로 끊어서 그래서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게 과연 맞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인당 얼마짜리를 하더라도 내가 그 남들은 예를 들어서 6시까지 있는데 나는 3시에 가면 네. 3시간 분은 빼주는 겁니까 앞으로? 모든 거에서? 접대에서? 빼준다기보다 이제 3시간 뒤에 또 추가 주문한 게 있으면 원래 그 엄밀하게 계산하면 그 방식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예. 이제 방을 3개를 총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3개의 방을 잡고 한 방에서는 이제 이른바 김봉현 씨의 친구라고 하는 이제 금감원에서 파견된 청와대 행정관이 한 명 있었거든요. 네. 그 사람하고 이종필 이제 라임 부사장이죠. 그 사람하고 한 방으로 묶어서 김봉현이 같이 술을 먹었다는 그 게가 있고요. 그 방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방은 검사들이 그냥 쓰라고 그렇게 하나 잡아준 방이 있고 뭐 논의하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사들과 이주영 변호사 그리고 김봉현 씨가 잠깐씩 오가면서 양쪽으로 오가면서 같이 함께 이제 이렇게 술을 먹었다는 그 방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딱 그 한 방만 계산해서 536만 원이라는 그 금액으로 딱 분할을 한 다음에 또 그 금액에서 11시 이후에 네. 그는 가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밴드가 들어와서 그 밴드 비용은 좀 빼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그 접대 여성에 대해서 지급한 팁 같은 건 좀 빼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면 어떤 그 밥 겸 술 먹는 자리에 접대를 받았는데 네네. 제가 술을 잘 못 마셔서 네네. 술은 안 마시면 네. 술값은 빼줍니까 거기서? 접대 보통 받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 보통은 그냥 n분의 1로 하고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김봉현 씨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제 거기는 자기가 접대하는 자리였고 자기는 술은 이제 이종필 부사장과 그 청와대 행정관 자기 친구가 있는 방에서 먹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왜 이쪽에서 n분의 1로 자신까지 해갖고 5분의 1로 빼느냐. 자기는 거기서 술을 먹지를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만약에 정말 접대 여성이 김봉현 씨 접대 여성이 같이 들어왔냐는 겁니다. 만약 보통은 그런 자리는 이제 검사들에게만 접대 여성을 안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그 세 사람에게 그 접대 여성에게 지불된 이른바 봉사료는 따로 그 세 사람에게만 전가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번에 검사가 처분하면서 이렇게 엄밀하게 따질 거라면 그런 부분까지 엄밀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엄밀하게 따져봤다는 거는 제가 보도자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뭐 더 따지고 들어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냥 봐주기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예, 명백하게 봐주기 수사입니다. 검사 봐주기다. 예, 그렇습니다. 뭐 적용 법조도 저는 사실은 이게 이른바 김영란법이죠. 예. 그 부정청탁 금지법을 적용한 것도 좀 문제라고 보고요. 왜 뇌물죄를 적용을 하지 않고 김명란법을 적용했느냐. 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 자리에서 라임 수사팀이 꾸려지면 그러니까 그 투입할 사람들이다라고 소개 멘트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이제 지금 묵살이 된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안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예. 이제 그거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이 자리에 검사들이 누구를 보고 나왔겠냐는 겁니다. 이주영 그러니까 이모 변호사를 보고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 당시에 이제 김봉현 씨 변호인이었죠. 네. 네, 그 변호사를 보고 나왔을 건데 김봉현 씨를 보고 나왔을 리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 변호사를 보고 나왔을 건데 그럼 과연 그 변호사가 이제 제3자로 하여금 이 술값을 지불하게 한 걸로 보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과연 그 지금 담당 검사들하고 사건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담당 검사들하고 사건이 있었으면 직무관련성과 포괄적 대건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예. 그 자체로 꼭 이번에 기소된 검사뿐만 아니라 예. 3명의 검사 전부가 사실은 뇌물죄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핵심 역할을 한 이모 변호사는 그 이른바 뭐 종범 내지는 공범 수준으로 격화시키고 김봉인 씨가 접대한 거에 초점을 맞춰서 네. 김봉인과 직접적 연관관계가 누가 있느냐 그리고 과연 그 시점에 연관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거기에만 집중했거든요. 예. 이건 애초부터 봐주려고 했던 거죠. 그렇다.
근데 그 언론은 이걸 부각을 하던데요. 이 이제 수사를 한 곳이 서울 남부지검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검장이 이정수 지검장이고 네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추미애 라인이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지휘한 수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네. 근데 추미애 장관은 이거에 대해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지 않았느냐. 네. 그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잘못됐던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검사들이 이른바 추윤 갈등이라고 그러잖아요. 장관과 총장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그 이런 문제에 관해서 네. 검사들이 보여준 행동을 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정말 동일체, 과거에 검사 동일체가 있었던 때 그 동일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사들이 자신들의 비위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뭐 누구 라인이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명백하게 봐주기 수사를 보통 진행하고 있고요. 네. 좀 이렇게 뭐 저희들끼리 사석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들 제가 가끔가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판사들하고 이제 저녁이나 먹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과거에 이 김영란법이 제정됐을 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검사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을 기소했는데 자신들이 만약에 무죄 판결을 하면 정말 사돈의 팔촌까지 털어가지고 300만 원만 1년 기준 300만 원만 넘기면 되거든요. 네. 그 300만 원만 넘기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그 판사를 욕보이긴다거나 판사들 그런 방식으로 기소한다거나 정말 그런 식으로 악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에 대한 우려들이 많았고요. 오히려 또 근데 검사들이랑 아는 검사들이랑 또 이렇게 저녁이라도 한번 먹게 되면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이건 자기들은 전체 신경 안 쓴다. 왜냐면 아니 이런 거 갖고 누가 동료 검사를 기소하냐. 어차피 기소권은 우리가 기소할 건데 우리가 기소할 일 없다 이거는. 결국은 기소 독점주의 폐해입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다 갖고 있고 검사들은 자기들은 이렇게 친한 변호사하고 어울리면서 이렇게 100몇만 원씩 얻어먹는 거 자체가 전혀 죄의식이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동료 검사가 만약에 똑같이 이런 일이 처해진다 하더라도 전혀 기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서로 봐주기 수사로. 액수도 적당히 맞춰서 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하나로만 초점을 맞춰서 한번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조금 전에 했던 그러니까 라임 수사팀이 꾸려지면 여기로 투입이 될 검사님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소개 멘트. 네네. 그다음에 실제로 이 사람 이번에 기소된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투입이 됐고 네네. 그러니까 앞뒤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팀 보강을 지시한 바가 있었고 네네. 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관성이 밝혀지느냐 안 밝혀지느냐가 가장 주된 어떤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였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의 손을 안 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못 밝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당사자들에게 물어봤는데 아니다 하고 그냥 하면서 끝난 거거든요. 이게 왜 근데 문제가 많냐면 지금 이번에 기소된 검사가 당시 접대를 받을 당시에 대검에 있었습니다. 대검 연구관으로 있었거든요. 네네. 그 예. 접대가 이제 그 작년 7월이었고. 예, 7월이었고 예. 그때 당시에는 대검 연구관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음 달이죠. 8월 달에 남부지검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측한 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대검 연구관 정도 되면 그때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으로 이미 남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도 그 사건들을 검토했을 거고 연구관 신분으로서. 네. 그리고 대검 지휘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거라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김봉현 씨 진술대로 남부지검에 오게 됐고 남부지검에 오게 되면서 통상 이 경제범죄 관련 수사를 전담해왔던 경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그 라임 스타 팀으로 확대 개편될 때 옮겨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봐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상 가능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이제 대검 연구관 신분으로서 대검 지휘부의 움직임까지 포착하고 있었거나 예. 대검 지휘부까지 관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특히 이제 그 담당했던 이번에 그 중간에 접대에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이모 변호사의 경우에도 네. 이제 과거 지금 이번에 기소된 검사하고 과거 그 대검에서 특수사를 전담하는 팀의 한 팀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부팀장으로 있었고 이제 이걸 팀원으로 데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 위에 이제 팀장이 뭐 한동훈 검사장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유착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게 근무하던 유착된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이런 부분 그때 당시에 김봉현 씨의 진술이 전혀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수사 결과 발표가 아마 이제 기자 문답 과정에서 나오는 일부 보도가 바로 이 문제를 물어보니까 그 검사 배치는 남부지검의 소관 사항이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네. 근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그 전에 대검에서 남부지검으로 발령된 것, 네네. 그죠? 이거는 남부지검 소관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검에서 남부지검으로 내릴 때 당연히 대검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법무부가 인사를 하지만 대검의 의견을 참조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이고 네. 또 이제 뭐 특히할 만한 거는 당시에 그 남부지검장 같은 경우는 이른바
그 윤석열 라인이라고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송사명 검사장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다 맞아 떨어진다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접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술 접대라는 사실은 이 사건의 거의 핵심이잖아요. 객관적 사실과 관련해서. 네. 근데 이렇게 핵심적이고 주된 부분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면 보통 이 가지로 나오는 여러 가지 진술들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온 게 법원이고요. 그 진술의 신빙성이 그거보다 더 약한 경우에도 검사들은 대부분 기소해왔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지금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배척해버린 예, 거죠. 그냥 그 김봉현의 진술뿐 나머지 당연히 당사자들은 부인하겠죠. 당사자들은 만약에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백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좀 다른 건인데요. 어제 또 나온 게 그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 수사. 네네. 대검 감찰부가 아니라 서울 고검으로 지금 돌려버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대검 차장이. 네네. 이거 이제 법무부는 유감 표명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네. 처음에 그 대검 감찰부가 이 사건 수사에 나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검 감찰부의 감찰부장은 한동수 감찰부장이라고 법관 출신으로 외부인사로 네, 영입된 네.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른바 검사들의 이런 집단적인 그런 뭐 흐름이나 구조 속에 편입되지 않은 분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수사에 나섰는데 이제 그 총장이 직무 정지가 됐다가 다시 복귀하자마자 그 직전에 차장 검사가 이거를 인권감독관에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네. 진정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라고 지시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인권감독관 제도는 사실은 변호인조차 선임할 수 없는 일반 서민들이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당하는 일이 종종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설된 조직입니다. 네. 근데 한 번도 제대로 활동이 없다가 오로지 총장과 총장의 측근 이번에 예를 들면 한동훈 검사장 관련해 가지고는 그 이제 독식 폭행 의혹이 있었을 때 그때도 인권감독관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총장과 총장의 측근 사건에서만 어떻게 그렇게 인권을 챙기는지 그 검사들 그 진짜 이 대검의 지휘부의 인권을 챙기는 그런 부서로 전락시켜서 대검 인권감독관실이 조사에 착수한 다음에 그 결론을 이거 그 인권 침해에 관한 의심이 있다. 그러니까 수사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요. 그런 의견을 개진하자마자 바로 또 다시 그 대검 차장이 이 부분을 서울 고검에다 배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 내부에서는 자기들의 인권은 이렇게 알뜰하게 챙겨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여쭤볼 게 참 많은데 시간이 다 돼가고요. 아무튼 이제 큰 틀만 좀 짚어보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